포이맨 칼럼. 값싸고 귀한 보약 중에 보약.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의대 이왕재 교수가 2020년에 발간한 책 비타민C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에서 건강을 되찾고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성 감기나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타민C를 왜 먹어야 하나? 비타민C가 결핍되면 괴혈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비타민C는 사람 속에서 합성되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다면 우리 몸속에 생길 수밖에 없는 유해산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99%가 비타민C에 의해서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피 속에서 농도가 떨어지는 것이 비타민C입니다. 사람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되어 저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잘 걸립니다. 그러므로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해주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걸렸다 해도 빨리 회복됩니다. 따라서 비타민C를 먹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비타민C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약재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화와 비타민C.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치명적인 사고나 질병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결국 늙어서 죽는 것이 생명체의 숙명입니다. 따라서 죽음으로 향하는 늙음의 과정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장수학의 측면에서 볼 때 수명을 결정짓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마시는 물, 둘째, 의학의 발전, 셋째, 영양의 개선입니다. 첫째,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상수도의 보급으로 귀결됩니다. 깨끗한 물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급은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1940년대에 발견된 페니실린으로 상징되는 의학의 발전입니다. 셋째, 영양의 개선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영양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과거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부족으로 야기된 전 국민적인 건강의 문제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2015년의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1년간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평균이 44kg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매일 100g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과 의술의 발달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을 8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다량 섭취하게 되자 각종 성인병에 생겨났고,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로 인한 질병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곧 유해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항산화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유해산소가 갖는 강한 산화력을 제거하면 노화 과정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몸 안에 있는 특정한 효소에 의해 활성산소가 제거되긴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 복용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노화 이론은 매우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은 유해산소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건강 장수하려면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C를 다량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와 비타민 C.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행하게도 치매 환자는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100세 가까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병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치매는 어떤 원인에서는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질병으로 복합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질환을 유도하는 뇌 병변에 따라 치매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1. 알츠하이머 치매. 2. 혈관성 치매. 3. 루이체 치매로 나누는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혈관성 치매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체 치매는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치매인데 다른 말로 하면 비전형적인 파킨슨 증후군입니다. 파킨슨 병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병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옵니다. 파킨슨 증후군은 노인에게만 주로 오는 파킨슨 병과는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전 연령층에서 발병하고 그 증세도 더 나쁘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뇌 손상의 원인은 산화적 손상이라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필자는 치매와 관련하여 장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의 30년 전에 장모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천신만고 끝에 퇴원하였지만 한쪽을 잘 쓰지 못하는 상태로 불편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현재는 감각이나 좌우의 운동 능력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현재 8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의심할 만한 인지 능력의 장애가 전혀 없으실 뿐 아니라 혼자 사실 정도로 건강도 완전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복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지난 30년 가까이 하루 9g, 매끼 3g씩의 비타민C를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드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비타민C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 비타민C를 비타민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C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물들에서 체내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과 달리 외부에서 비타민C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타민C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링 박사는 체중 70kg인 사람을 기준할 때 하루 10g을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폴링 박사 자신을 비롯하여 주변 의사들도 10g 이상의 많은 양을 수년 동안 복용했지만 부작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놀라운 효과들이 보고되었을 뿐입니다. 의사인 내 자신도 30년 이상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10g 이상을 복용해 왔고 가족과 친구, 친척들, 동료들도 수년 이상 복용해 왔지만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고 많은 병들이 치료되었습니다. 10g을 복용하기 어려우면 아침, 점심, 저녁 2g씩 3번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장에 들어온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스 아민의 양을 줄이는 방법은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어떤 음식물이든 섭취할 때 비타민C를 중간에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는 것이 비타민C의 양리작용을 제대로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루 3번 복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식후 30분이 넘으면 안 됩니다. 밤참에 라면이라도 먹을 경우 역시 2-3g을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정제로 된 것이든 분말로 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제로 된 비타민C는 휴대하기가 편하고 값이 좀 비싼 반면 분말로 된 비타민C는 값은 싸지만 휴대하기 불편합니다. 비타민C는 미국산보다는 국산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위에서 즉시 녹아서 음식물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미국산은 혈중 농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로즈힙이라는 물질을 첨가시켜서 장에서 녹기 때문입니다. 합성 비타민과 자연산 비타민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복합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량으로 복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변질된 비타민C는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독입니다. 공복을 피하십시오. 한국인의 경우 90% 이상이 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위염이나 위궤양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자칫 음식과 함께 복용해도 속쓰림이나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처음 복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복용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원래의 복용량 식사 때마다 2g씩으로 증량하면 됩니다. 비타민C야말로 근본적으로 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약재 중의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즈힙이 섞인 것은 피하십시오. 흔히 한국 사람들은 미국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비타민C를 사서 보내라고 하고 한껏 자랑합니다. 그런데 미국산 비타민C 제품의 거의 대부분은 로즈힙이라는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섞인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과 함께 들어간 비타민C가 위 속에서 즉시 녹아 음식물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야 하는데 로즈힙이 들어있는 제품은 서서히 녹아 조금씩 흡수되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러나 위암이 많은 한국인의 경우 비타민C를 다량 복용하는 이유가 흡수율만 높이자는 것이 아니고 위장 속에서의 발암물질 생성의 억제가 더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가급적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제품을 권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로즈힙이 섞인 비타민C를 다량으로 오래 복용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C를 다량으로 복용하면 변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드물게 설사가 나며 대개는 변이 묽어집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경우라면 오히려 변비가 치료되어야 합니다. 비타민C는 매 식사와 함께 따로 복용하십시오. 종합 비타민제는 비타민C 외에 지용성 비타민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다량으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종합 비타민은 하루에 한 알 복용하고 비타민C는 매 식사와 함께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비타민C는 결코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잊지 말고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C는 식사 중간에 복용하든지 식사 후에 즉시 먹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비타민C를 휴대하고 다녀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섭취를 해야만 100%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끼분 비타민C 먹는 것을 놓쳤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해산소나 발암물질은 굉장히 적은 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많이 생겨 암을 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영국과 중국 외에는 비타민C를 제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편 석유류에서 비타민C를 합성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조된 순도 100%인 순수 비타민C는 오로지 실험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참고로 우리가 복용하는 비타민C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합성한 제품이고
그 순도도 95% 내지 96%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천연이냐 합성이냐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천연 비타민은 음식물 자체에 함유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량 복용 시에 부작용은 없을까? 비타민C는 정말 부작용이 없는 약재입니다. 일부 복용자들이 속쓰림, 설사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을 언급하지만 속쓰림의 경우 식사와 함께 혹은 직후에 복용하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식사와 함께 복용해도 속쓰림에 문제가 있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처음 복용을 2g으로 하지 말고 그 절반 혹은 4분의 1로 시작해서 1주 혹은 4주가 지난 후에 서서히 양을 증가시키면 거의 속쓰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설사의 문제도 초기의 문제인데 심한 경우 양을 줄여서 시작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양을 증가시키면 설사는 일시적인 문제로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비타민C의 복용 때문에 요로 결석을 염려하는데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샌프란시스코 의료원에서 3만 5천 명의 내원객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한 결과 요로 결석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병원 내원객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게는 그램 단위의 비타민C를 복용하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권하지 않았는데 비타민C를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요로 결석의 발병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자도 지난 30년간 비타민C를 다량 복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충분한 양의 비타민C 복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